안녕하세요. 저는 딸 하나를 둔 40대 워킹맘입니다. 그림으로 먹고 사는 일러스트레이터예요. 주로 기업이나 관공서의 의뢰를 받아 브랜드 로고나 캐릭터 같은 걸 만들죠. 이 바닥에선 제법 경력이 쌓여서 그런지 일이 끊이지 않는데요. 그 덕에 남편보다 한 달에 버는 돈이 더 많을 때도 있답니다. 남편이 자기가 살림해야겠다고 농담할 정도예요. 물론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잘난 건 아니에요. 그저 만화가 지망생에 불과했던 20대 땐 배를 골마가며 그림을 그렸죠. 패스트푸드점, 커피숍, PC방, 닥치는 대로 알바를 했지만 월세에 각종 공과금을 내고 나면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었어요. 집이 넉넉하지 못해서 부모님에게 기댈 수도 없었죠. 그런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그림을 놓지 않았던 건 늘 저를 응원해주던 남자친구 덕분이었어요. 남자친구는 대학생 시절 피자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만났는데요. 전 홀에서 서빙이나 계산을 하는 게 주된 업무였고, 남자친구는 배달 담당이었죠. 지금에야 다 대행업체 통해 배달원을 쓰지만, 그땐 따로 알바를 뽑아 썼으니까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남자친구와 처음 만났던 때가요. 배달 담당 알바가 새로 들어왔다면서 점장님이 소개해 줬는데 어찌나 낯을 많이 가리던지 제 눈도 제대로 쳐다보질 못하더라고요. 전 강경욱이라고 해요. 반가워요. 네. 이름이 어떻게 돼요? 한상식. 아,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아직 배달콜 들어오려면 시간 좀 있으니까 휴게실에서 쉬고 있어요. 음료나 샐러드바 음식 같은 거 가져다 먹어도 돼요. 먼저 친근하게 말을 걸어봐도 고개만 끄덕하고 말더군요. 그 뒤로도 그런 태도는 딱히 바뀌진 않았어요. 알바들 사이에서 벙어리 아니냐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죠. 그런데 그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 사람이 제 백마탄 왕자님이 될 줄은. 할인 이벤트 때문에 홀 손님이 유난히 많은 날이었어요. 엉덩이 붙일 틈도 없이 부지런히 음식을 나르고 샐러드바 음식을 채우며 바쁘게 움직였죠. 그런데 가족들과 같이 온 웬 50대 아저씨 한 명이 음료수 기계 앞에서 한참을 서 있는 거예요. 뭘 하나 봤더니 빈 생수병을 여러 개 가져와서 거기에 음료를 채우고 있더군요. 손님, 그렇게 따로 챙겨가시는 건 안 돼요. 매장에 비치된 컵에만 담아서 마셔주세요. 최대한 조심스럽게 말한다고 말했는데 원래 진상들은 지적받으면 바로 화부터 내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그 아저씨도 고래고래 소리부터 지르더군요. 에이, 이까짓 거 얼마나 한다고 그래? 진짜 콜라도 아니고 시럽에 물 탄 가짜 콜라인 건 내가 모를 줄 알아? 돈을 그렇게 비싸게 받아 처먹는데 이 정도는 가져가야 뽕을 뽑지. 그래도 그렇게 따로 챙겨가시는 건 금지돼 있어요. 그렇게 계속 서 계시면 다른 손님들이 음료수 마시는데 방해되기도 하고요. 뭐? 이 어린 게 어디서 자꾸 따박따박 말대꾸야? 너 몇 살이야? 어? 너 몇 살이냐고? 급기야 그 아저씨는 제 쪽으로 다가와 삿대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직접적인 터치는 없었지만 커다란 덩치의 성인 남자가 그러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급하게 카운터 쪽을 봤지만 점장님은 잠깐 담배라도 피우러 갔는지 자리에 없었죠. 야, 손님 말이 말 같지가 않아? 너 몇 살이냐고 묻잖아. 급기야 아저씨는 한쪽에 쌓여있던 접시를 바닥에 마구 던지기 시작했어요. 이대로는 진짜 맞을 수도 있겠구나 싶었던 순간 누군가 아저씨와 제 사이로 끼어들었죠. 다름 아닌 상식씨였죠. 배달 알바를 막 끝내고 왔는지 아직 머리에 헬멧을 쓰고 있었어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나가요. 갑작스러운 상식씨의 등장에 당황한 것도 잠시 아저씨는 더욱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넌 대체 누군데 끼어들고 난리야? 뭐 경찰? 그래 불러봐 어디? 한번 불러보라고 이 새끼야. 부르라고 하면 못 부를 것 같습니까? 자기보다 한참 어린 여자애한테 이딴 식으로 행동하는 거 폭행입니다. 영업장에서 난동 부리는 건 영업방해죄고요.
상식 씨는 거침없이 핸드폰을 꺼내 경찰서에 신고하려고 했어요. 그러자 지켜보고만 있던 아저씨의 가족들이 화들짝 놀라 다가오더군요. 잠시만요. 우리 이만 계산하고 나갈 테니까 경찰에 신고는 하지 말아요. 괜한 일 키워서 좋을 거 없잖아요. 내가 사과할게요. 네? 그 부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상식 씨를 말리며 사과했어요. 그러자 상식 씨는 턱짓으로 저를 가리키더군요. 저한테 사과할 일이 아니죠. 이 사람한테 사과하세요. 그러자 부인은 제 쪽으로도 황급히 허리를 숙였어요. 미안해요, 아가씨. 이 사람이 원래 좀 이렇게 흥분을 잘해요. 나쁜 의도로 그런 건 아니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요. 네? 바로 계산하고 나갈게요. 제 어머니 뻘로 보이는 아주머니가 그렇게 나오니까 뭐라고 더 못하겠더라고요. 결국 저는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은 부랴부랴 계산을 한 뒤 남편을 끌고 사라져버렸어요. 기세등등하던 남편은 혹시라도 경찰에 신고할까 걱정됐는지 찍소리도 못하고 그대로 부인 뒤를 따르더군요. 도와줘서 고마워요. 손님들을 보낸 뒤 저는 상식 씨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아까 그렇게 말을 많이 했던 게 거짓말인 것처럼 상식 씨는 그냥 고개만 한번 끄덕이고 말더군요. 멋쩍어진 저는 아까 그 아저씨가 깬 접시부터 치우려고 했어요. 이러다 다른 손님들이 다치면 큰일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막 허리를 숙여 깨진 접시 조각을 주우려는 순간 상식 씨가 다가와 저를 만류했습니다. 그냥 둬요. 내가 치울게요. 네? 아니요, 괜찮아요. 그림 그린다면서요. 그럼 손 조심해야죠. 내가 할게요. 뜻밖의 말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지나가는 말로 그림 그린다는 말을 한 적은 있지만 설마 그걸 기억하고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상식 씨는 놀라서 굳어버린 저를 대신해서 부지런히 손을 움직였어요. 커다란 조각을 먼저 치운 뒤 빗자루까지 가져와 바닥을 싹싹 쓸기 시작했죠. 그 모습이 너무 진부한 표현이라는 걸 알지만 마치 백마탄 왕자님 같더군요. 그 뒤로 저는 자연스레 상식 씨를 좋아하게 됐어요. 함께 알바하던 동료들은 상식 씨도 분명 제게 마음이 있는 거라고 했죠. 그 무뚝뚝한 놈이 나서서 진상 손님 막아주고 유리까지 치워줬잖아. 너 좋아하는 게 분명해. 어쩐지 이상하게 전부터 너한테만 좀 행동이 다르더라고. 진짜? 어떻게 달랐는데? 무거운 식기 나를 때도 와서 도와주고 점심 먹을 때도 꼭 너 먹을 때 같이 먹잖아. 그치? 근데 왜 고백을 안 할까? 부끄럽나 보지. 난 많이 가리잖아. 차라리 네가 먼저 고백하는 게 어때? 동료의 꼬임에 홀딱 넘어간 저는 용기를 내서 상식 씨에게 같이 밥을 먹자고 했어요. 그때 도와준 게 고마워서 그런다고 맛있는 걸 사주겠다고 했죠. 거절하면 어쩌나 했는데 다행히 상식 씨도 좋다고 하더군요. 제 인생의 첫 데이트였어요. 미용실에서 따로 머리까지 하고 상식 씨를 만났죠. 유명하다는 함박 스테이크 집에서 만났는데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뒤로는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겨 계속 고백할 타이밍만 봤죠. 그런데 너무 긴장돼서 도무지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속절없이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마침내 창밖으로 뉘엿뉘엿 해가 저물자 상식 씨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더군요. 이만 갈까요? 아, 네. 저는 실망해서 상식 씨를 따라 카페 밖으로 나왔어요. 오늘은 글렀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오늘 즐거웠어요. 조심히 가세요. 먼저 인사하고 돌아서려는데 갑자기 상식 씨가 제 앞으로 무언가를 불쑥 내미는 게 아니겠어요? 바로 헬멧이었어요. 늦었잖아요. 집까지 데려다 줄게요. 사실 그렇게 늦은 시간도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저는 냉큼 헬멧을 받아 머리에 썼어요. 그리고 상식 씨의 오토바이 뒤에 올라탔죠. 차마 허리를 잡을 수는 없어서 옷 끄트머리만 살짝 잡았는데 상식 씨가 그러다 사고 나면 큰일 나요 하면서 제 손을 바짝 끌어당겨 자기 허리에 감더군요. 옷 너머로 느껴지는 단단하고 따뜻한 감촉에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요란하게 뛰기 시작하는 제 심장 소리가 들릴까봐 걱정될 정도였죠. 그래도 집까지 최대한 천천히 가길 바랬는데 오토바이를 타니 어찌나 빠르던지요. 눈 깜짝할 새에 집 앞에 도착하더군요. 데려다줘서 고마워요. 아쉬운 티를 감추고 헬멧을 돌려주는데 갑자기 상식 씨가 제 손을 덥석 잡더라고요.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상식 씨의 얼굴이 코앞에 있었어요. 그대로 눈을 감으니 바로 제 입술에 부드러운 무언가가 닿았죠. 제 인생 첫 키스였어요. 꽤 오랫동안 입을 맞췄던 것 같아요. 등 뒤로 누군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서로 화들짝 놀라 떨어졌죠. 상식 씨는 멋쩍었는지 얼른 들어가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왠지 서운해서 저는 왜 갑자기 키스한 거예요? 우리 사귀는 사이도 아닌데? 하고 뾰족하게 물었죠. 그러자 상식 씨는 당황해 어쩔 줄을 몰라 하더군요. 한참 어버버거리다가 기껏 한다는 말이 글쎄. 꼭 말로 해야 하나? 서로 좋아하면 사귀는 거지. 하는 게 아니겠어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서로 좋아한다뇨? 난 좋다고 한 적 없는데? 그리고 상식 씨도 나한테 고백한 적 없잖아요. 보면 몰라요? 나 하는 거 보면 다 알잖아요. 말로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나 좋아해요? 진짜? 제 질문에 상식 씨의 얼굴이 불이라도 붙은 것처럼 시뻘개졌어요. 그리고는 이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이미 콩깍지가 단단히 씌인 건지 그 모습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나도 상식 씨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부터 사귀는 거예요? 제 말에 상식 씨는 또 한 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저희는 조심스럽게 한 번 더 입을 맞췄습니다. 그 뒤로 저와 상식 씨는 연인 사이가 됐어요.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작은 디자인 회사에 취업할 때까지도 그 만남은 계속 이어졌죠. 남자친구는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너무 무뚝뚝하고 여자를 몰라서 가끔 속상하게 할 때도 있었지만 제가 힘들 땐 바로 달려와 곁을 지켜줬죠. 그런 남자친구에게 저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의지하게 됐어요. 그쯤 제가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거든요. 같이 일하는 과장이 어찌나 저를 괴롭히던지 생계 때문에 포기한 그림이 눈에 아른거려서 매일 밤 울면서 잠자리에 들었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는 그런 저를 도무지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지 어느 날 제게 프로포즈를 하더군요. 우리 그냥 결혼하자. 내가 너 먹여 살릴게. 사실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생각해보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 일이 힘들다고 도망치듯 결혼을 선택한다는 게 내키지 않더군요. 됐어. 갑자기 무슨 결혼이야. 갑자기는 무슨. 우리 꽤 오래 만났잖아. 나 배달 일로 돈도 꽤 많이 모았고 앞으로도 계속 이 일을 할 거야. 너 하나쯤은 충분히 책임질 수 있다고. 어머니도 빨리 결혼하라고 성화라. 안 그래도 스트레스였어. 남자친구는 저보다 5살이나 연상이었어요.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어머니와 여동생 셋이서 살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최근 들어 부쩍 결혼 얘기를 많이 하나 보더라고요. 나이가 있으니 빨리 가정을 꾸리라고요. 결혼하면 일 바로 그만둬. 그리고 너 하고 싶은 그림 다시 그리면 되잖아. 남자친구의 그 말이 세상 그 어떤 프로포즈보다 달콤하게 느껴졌어요. 결국 저는 그렇게 하겠다고 고개를 끄덕였고요. 약 1년 뒤 저희는 식을 올리고 정식으로 부부 사이가 됐습니다. 저는 결혼하면 바로 고생 끝 행복 시작일 줄 알았어요. 참 어렸죠. 회사를 그만두고 살 것 같던 것도 잠시 곧 시어머니의 고된 시집살이가 시작됐습니다. 남편이 홀어머니와 어린 여동생 둘만 살게 하는 게 걱정된다고 해서 합가를 받아들인 게 큰 실수였어요. 결혼 전까지만 해도 내 딸 같다,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자 할 땐 언제고 시어머니는 저를 눈에 가시로 여겼습니다. 저는 아침만 해도 3번을 차려야 했어요. 새벽같이 일어나는 시어머니 아침 차려드리고 나면 그 다음엔 출근하는 아가씨 아침을,
그리고 또 몇 시간 뒤엔 배달 피크 시간에 맞춰 늦게 출근하는 남편 아침을 차려줘야 했죠. 그리고 나면 바로 시어머니 점심을 차려드려야 했고요. 몇 시간 뒤엔 퇴근한 아가씨와 시어머니 저녁을, 그리고 또 몇 시간 뒤엔 밤 늦게까지 배달일 하고 온 남편 저녁을 차려야 했습니다. 하루에 6끼를 차렸다 치웠다 하니 몸이 남아나질 않더라고요. 장보고 재료 손질해 음식 만들다 보면 하루가 다 갔어요. 거기에 설거지며 빨래 같은 다른 집안일에 시어머니가 시키는 각종 심부름까지, 그림 그릴 시간은커녕 잠시 바닥에 엉덩이 붙이고 쉴 시간도 없었어요. 시어머니에게 좀 도와달라고 얘기해봤지만 오히려 역정만 내시더군요. 어디서 건방지게 시애미한테 일을 하란 말아야? 네가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오토바이 타고 배달 일하는 우리 아들보다 힘들겠어? 우리 아들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편하게 놀고 먹으려고 회사도 그만둔 게 어디서 우는 소리야?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집안일이 아직 서투니까 조금만 도와주시면. 내가 네 머리 꼭대기에 있으니까 그 요사스런 입으로 나 조종할 생각 마라. 나는 우리 바깥 양반 죽고 바깥 일하면서 우리 상식이랑 상이 키우랴 살림하랴 다 해냈어. 넌 고작 살림 하나 하면서 어딜? 시어머니는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보란듯이 배추를 잔뜩 사들여 김장 일을 시켰고요. 고춧 가르며 장 하나도 다 제가 직접 만들어 쓰게 했죠. 아가씨와 남편도 별 도움은 안 됐어요. 둘 다 퇴근 후 집에선 물 하나 제 손으로 직접 떠먹지 않는 상전들이었죠. 해도 해도 끝나지 않는 집안일에 전 점점 지쳐갔습니다. 고된 살림에 팔목과 손에도 무리가 와서 그림을 그리긴커녕 펜을 잡을 수도 없었죠. 남편에게 하소연해봐도 돌아오는 건 타박뿐이었어요. 전부터 생각한 건데 당신은 너무 유약해. 우리 어머니는 바깥일 하면서 살림에 육아까지 다 해냈는데 당신은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유세야? 어머니가 살림할 때도 허구한 날 김치 종류별로 담가 먹었어? 고추 말리고 빻아서 고춧가루 만들고 콩 띄어서 매주 만들어 장 담가 먹고 그렇게 살았냐고? 차라리 일하는 게 낫겠어. 하루 종일 앉지도 못하고 주방에서 땀 뻘뻘 흘리느라 하루가 다 간다고. 어머니, 나 괴롭히려고 일부러 더 일거리 만드는 거 볼 때면 정말 너무 힘들어. 죽고 싶을 정도라고. 그만 좀 해. 우리 어머니가 작정하고 당신 괴롭히려고 일부러 더 그런다는 게 말이 돼? 당신 그거 망상이야. 정신병이라고. 내가 지금 미쳤다는 거야? 그만하자니까? 나 오늘 점심도 못 먹고 하루 종일 일했어. 힘들다고. 집에서만큼은 좀 편하게 쉬자. 얘기해봤자 부부 사이만 악화될 뿐이었어요. 결국 저도 점점 입을 닫게 되더군요. 몇 년 뒤 시누이가 결혼해 집을 나가게 되면서 일이 좀 줄어든 게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죠. 시어머니는 하나뿐인 딸이 시집가서 고생할까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더군요. 혹시라도 시가에서 괴롭히면 꼭 얘기하라고 아주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며느리한테 그렇게 함부로 하는 주제에 참 우스웠죠. 저한테도 시누이 시가에 가져다줄 음식을 만들어라, 참기름을 짜와라 이것저것 시키는 게 많았죠. 그래도 꾹 참고 살았는데 시어머니가 시누이에게 몰래 돈을 주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자 폭발하고 말았죠. 알고 보니 시누이가 결혼하고 얼마 안 돼 시누이 남편, 그러니까 서방님이 회사에서 잘렸더라고요. 시누이도 이미 결혼하면서 직장을 그만뒀던 터라 생계가 막막했죠. 그래서 시누이가 시어머니에게 하소연을 했고 시어머니는 그걸 또 남편에게 전해서 다달이 생활비를 줘왔던 모양이에요. 어쩐지 남편이 제게 주던 생활비가 절반이 넘게 줄었다 싶었더니만 그런 사연이 있었던 거였어요. 저는 바로 남편에게 따졌죠. 아무리 그래도 시누이는 이제 출가 외인인데 그 집 생활비까지 당신이 주는 건 좀 아닌 것 같다고 했죠. 요즘 당신 나한테 생활비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주잖아. 그걸로는 어머니랑 당신 그리고 나까지 세 식구가 먹고 살기 너무 빠듯해. 다달이 나가는 공과금이며 보험비가 얼만데.
돈을 잘 번다 싶으면 힘들 때도 있는 거지. 당신이 제주껏 아껴서 써야 하는 거 아니야? 안 그래도 어머니가 그동안 당신 너무 살림 해프게 했다면서 뭐라고 하던데. 내가 무슨 살림을 해프게 해? 지금까지 내 물건 한 번도 사본 적이 없고 시장에서 나물 한 번 살 때도 벌벌 떨면서 샀는데. 당신이 정말 몸이 힘들어서 일을 못해서 그런 거면 내가 말도 안 해. 근데 아가씨네 생활비 대주느라 그런 거잖아 지금. 그럼 당장 굶어 죽게 생겼다는데 오빠가 돼가지고 나 몰라라 해? 당신도 상희처럼 내 돈으로 먹고 살면서 어디서 그렇게 큰 소리를 내? 뭐? 내가 이 집에서 공짜로 놀고 먹어?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살림하는 게 누군데? 누가 살림해달래? 그렇게 돈돈거릴 거면 당신이 나가서 벌어. 남편의 말은 제게 너무 큰 상처가 됐어요. 그나마 남아있던 남편에 대한 한 줌의 애정도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죠. 하지만 이혼하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었어요. 전 이미 경력이 단절된 유부녀였고 그런 저를 받아줄 회사는 어디에도 없었으니까요. 형편이 어려운 친정에 기댈 수도 없었죠. 매일매일이 지옥 같은 삶 속에서 제 유일한 탈출구는 그림뿐이었어요. 그때부터 시어머니와 남편이 잠든 새벽녘이면 홀로 거실에 앉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죠. 그렇게 열심히 그렸는데 그냥 저 혼자만 보기 아깝더라고요. 찾아보니 인터넷 SNS에 그림을 올리는 젊은 사람들이 많더군요. 이거다 싶었습니다. 도서관에서 따로 책까지 빌려 읽어가면서 SNS 공부를 했고요. 제 개인 계정을 만들어 그림이 완성될 때마다 찍어 올렸죠. 처음엔 반응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좋아요를 눌러주고 댓글도 달아주는 분들이 늘어갔죠. 그게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요. 집에서 저는 쓸모없는 밥버러지에 불과했는데 인터넷상에서만큼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림쟁이였죠. 그것만으로도 만족스러웠는데 하늘은 제게 더 큰 기회를 주셨어요. 어느 날 SNS로 한 통의 쪽지가 왔죠. 식품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이었는데 이번에 새로 출시한 상품 광고에 제 그림을 쓰고 싶다는 거였어요. 정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한편으로는 이런 큰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 몰래 그 회사 직원과 미팅을 가졌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프로로서 광고 그림을 그리게 됐죠. 일하는 내내 걱정이 컸는데 결과는 대박이었어요. 신제품은 시장에서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고요. 모두 제 그림 덕분이라면서 꽤 큰 금액의 보너스도 받았습니다. 그 뒤로 그 회사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하나둘 제안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렇게 몇 년이 흘렀을까요?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전 제법 이름 있는 일러스트 작가가 되어 있었어요. 통장에도 깜짝 놀랄 만큼 큰 돈이 쌓이게 됐죠. 하지만 전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제 일에 대해선 입도 뻥끗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 다 그저 제가 팔자 좋게 취미로만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했죠. 저도 일부러 그런 오해를 바로잡지 않았어요. 이미 남편에게 정이란 적은 전부 떨어진 상태였으니 기회를 봐서 조만간 이혼이나 하자 싶었거든요. 그런데 앞불싸 그쯤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겼어요. 바로 제 뱃속에 새 생명이 찾아온 거였죠. 술에 취해 돌아온 남편을 거부하지 못하고 몇 년 만에 잠자리를 했는데 그만 덜컥 임신이 됐지 뭐예요. 이혼을 고민하던 중에 찾아온 아이라니 마냥 반갑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미 생긴 아이를 지울 수도 없었죠. 결국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습니다. 예상외로 둘 다 뛸 듯이 기뻐하더군요. 정말로 당신 임신한 거야? 확실해? 병원에서 검사까지 다 해봤어. 아이 세상에. 어머니, 지금 이 사람 하는 얘기 들으셨어요? 그래 들었다. 아유 손주라니. 드디어 돌아가신 너희 아버지에게 면목이 생기겠구나. 그 뒤로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마치 연애하던 시절처럼 저를 애지중지 아껴줬죠. 시어머니는 그런 모습을 탐탁지 않아 하면서도 뱃속에 들어있는 손자를 생각해서인지 한 발 물러나 주시더군요.
예전처럼 김장이다 뭐다 일을 벌여서 괴롭히는 것도 그만두셨습니다. 물론 여전히 집안일은 제 차지였지만 시어머니의 괴롭힘이 사라지자 그것만으로도 살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꿈 같은 생활은 얼마 가지 못했어요. 글쎄, 신우이도 임신을 했다면서 연락이 온 게 아니겠어요. 저와 개월수도 똑같고 예정일도 비슷하더군요. 나 새언니가 해주던 새우튀김 있잖아. 그게 너무 먹고 싶어. 시누이의 그 한마디에 저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뜨거운 기름 앞에서 음식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 뒤로도 시누이는 먹고 싶은 게 생길 때마다 전화를 했어요. 그냥 가게에서 살 수 있는 건 남편이 사다 줬지만 그렇지 않은 건 전부 제가 만들어줘야 했죠. 시어머니가 만든 것도 아니고 제가 만든 게 먹고 싶다고 콕 집어 말하는데 그렇게 얄미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또 시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또 뭐가 먹고 싶다고 하려나 한숨부터 나오는데 글쎄 할 얘기가 있다며 밖에서 만나자고 하더군요. 내키지 않았지만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하더라고요. 결국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시누이네 집 근처 카페에서 시누이를 만났습니다. 시누이는 대뜸 저를 보자마자 돈 얘기부터 꺼내더군요. 지금 나 사는 아파트가 전세인 건 알죠? 곧 계약이 끝나는데 집주인이 글쎄 5천을 더 올려달래요. 이런 얘기를 남편도 아니고 왜 저한테 하나 어리둥절했어요. 시누이도 그걸 눈치챘는지 바로 남편 얘기를 꺼내더군요. 오빠한테 얘기해봤는데 더는 못 도와준다잖아요. 곧 자기도 애아빠 될 거라고 돈도 모아야 하고 요즘 허리 아파서 일도 많이 줄였다면서요? 그 인간이 뒤늦게라도 정신을 차렸나 싶더라고요. 하긴 그쯤 수입이 많이 줄었다고 우는 소리를 하긴 했었죠. 그래서요? 저한테 말한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나요? 아가씨도 알다시피 오빠 제 말 안 들어요. 차라리 어머니한테 언니 모아둔 돈 꽤 있지 않아요? 그림 작가로 꽤나 잘 나가는 것 같던데? 뜻밖의 말에 전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그러자 시누이가 다 안다는 듯이 실실 웃으며 목소리를 낮추더군요. 제가 같이 살 때 새언님 그림 오며 가며 많이 봤잖아요. 얼마 전에 인터넷 하다 우연히 봤어요. 대기업이랑 일도 몇 번 한 것 같던데 엄마랑 오빠는 전혀 모르는 눈치더라고요. 그건 이해해요. 우리 오빠 그렇게 좋은 남편 아니잖아요. 혹시 모르니 딴 주머니 차두는 거 나쁘지 않죠. 저도 결혼하고 나니까 새언님 마음 다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나 5천만 원 빌려줄 수 있어요? 우리 남편 새 직장만 구하면 바로 갚을게요. 고민하던 전 거절했어요. 벌써 몇 년째 서방님은 취직을 못한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시누이는 계속해서 끈질기게 매달렸습니다. 급기야 나중에는 눈물로 호소하더라고요. 뱃속에 조카를 생각해서라도 제발 부탁해요. 내가 몸이 이래서 일을 할 수도 없고 이대로는 그냥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요. 그러다 우리 애 잘못되면 어떡해요? 같은 임산부니까 제 심정 언니도 알 거 아니에요. 시누이의 부른 배를 보니 차마 마지막까지 모질어지진 못하겠더라고요. 결국 전 그 자리에서 시누이네 집주인에게 연락했어요. 그리고 계좌로 바로 돈을 싸주고 연장 계약서까지 받았죠. 그리고 그 일은 시누이와 저 둘만의 비밀로 하기로 했어요. 그로부터 얼마 뒤 저는 예정일보다 조금 빠르게 아이를 출산했어요. 예쁜 딸이었죠. 아이고 아들을 낳았어야지 기집애를 어디다 쓸꼬? 시어머니는 제가 딸을 낳은 걸 못마땅해 하셨어요. 간호사들이 품에 안겨주는데 기집애를 안아서 뭐하나 일 없어 하면서 그대로 이불에 내팽겨 쳐버리더군요. 간호사들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제 눈치를 보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만행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다음날 예정일이 비슷했던 시누이가 아들을 낳자마자 바로 제 병실로 오더군요. 역시 내 딸은 너랑은 다르게 한 방에 아들 낳았지 뭐니? 얼른 퇴원해서 빨리 네 신우 산후조리 좀 해라. 돈이 없어서 따로 사람도 못 불렀다는데 아휴 불쌍한 것 얼마나 힘들꼬.
그게 어제 막 애를 낳은 며느리한테 할 소린지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머니, 저도 어제 막 애 낳았잖아요. 지금 일어나 앉지도 못하는데 무슨 아가씨 산후조리를 해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바로 눈에 쌍심지를 켰어요. 기집애 낳아놓고 어디서 애를 낳았네만의 유세야? 나 때는 애 둘 낳고도 바로 밭에 김매로 나갔었어. 어머니가 그러셨다고 저도 그래야 돼요? 저나 아가씨나 똑같이 애 낳은 건 마찬가지인데 왜 아가씨는 편하게 누워있어야 하고 저는 그런 아가씨를 시중 들어야 하는데요? 이게 보자 하니까 어디서 시애미한테 말 듣고야. 그래, 어째 요즘 좀 잠잠하다 했다. 오늘 어디 너 죽고 나 죽어보자. 병실이 소란스러워지자 밖에 있던 남편이 들어왔어요. 잠시나마 제 편을 들어줄까 기대했던 것도 잠시 바로 제게 쓴소리를 하더군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 당신 또 어머니한테 말대꾸 한 거야? 아니 상식아, 글쎄 상이가 애가 거꾸로 들어앉아서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지 뭐니? 근데 돈이 없어서 사람도 못 쓰고 그냥 끙끙 앓으면서 누워있는데 좀 가여워야지. 새언니가 해준 야채죽이 그렇게 생각난다고 해서 아가한테 부탁 좀 했더니 글쎄 자기가 왜 시누이 시중을 들어야 하냐고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구나. 시어머니는 어느새 눈물까지 찍어내면서 저를 몰아갔어요. 남편은 제 말은 들을 생각도 안 하고 시어머니를 달래며 저를 나무랐죠.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그깟 죽 좀 끓여주면 되는 걸 가지고. 그 순간 남아있던 한 줄기 이성이 툭 끊어지는 걸 느꼈어요. 갓 출산한 아내한테 시누이 죽을 끓여주라니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그깟 죽? 당신 손으로 죽 한 번이나 끓여보고 그런 말을 해. 더는 못 참겠다. 우리 이혼하자. 제 말에 남편은 헛웃음을 치더군요. 뭐? 이혼? 애 낳았다고 눈에 뵈는 게 없나 본데 당신이 이혼하자 그러면 내가 뭐 무서워서 벌벌 떨 줄 알아? 아니, 그런 건 바라지도 않아. 그냥 깔끔하게 이혼만 해줘. 당신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내가 벌어다 주는 돈 없이 어떻게 살 건데? 애랑 둘이서 굶어 죽을 거야? 내가 왜? 나 돈 많아. 당신 그 잘난 여동생한테 돌려받을 돈도 5천이나 있고. 전 그 자리에서 바로 시누이에게 전화했어요. 그리고 남편과 이혼할 거니까 제가 빌려준 돈을 내놓으라고 했죠. 얼마나 청천벽력이었으면 시누이는 그 자리에서 바로 제 병실로 달려오더군요. 언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돈을 돌려달라뇨. 말 그대로예요. 나 이 사람이랑 이혼할 거고 그럼 우리 더는 가족 아니고 남남이잖아요. 제가 그 큰 돈을 그쪽한테 빌려줄 이유가 없죠. 시누이는 하얗게 질려서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런 저희를 쳐다보고 말이죠. 전 그 자리에서 전에 저장해둔 시누이네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뺄 테니 제가 넣은 돈 5천을 돌려달라고 했죠. 집주인은 바로 그럴 순 없고 일단 집부터 부동산에 내놓겠다고 하더군요. 세입자가 구해지면 주겠다고요. 전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옆에서 시누이가 울며불며 난리가 났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죠. 언니 제발, 집이 없으면 이제 막 태어난 우리 애랑 저는 어떡해요? 그건 더는 제 할 바 아니죠. 도대체 갑자기 왜 그래요? 왜 이혼한다고? 우리 엄마가 또 언니한테 뭐라고 했어요? 네, 저한테 기집애 나온 주제 유세 떨지 말고 얼른 가서 그쪽 산후조리나 하라던데요. 병신 같은 남편은 또 그게 무슨 큰일이라고 못하겠다고 하냐면서 화를 내고요. 그동안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참았는데 더는 그렇게 안 하려고요. 제 말에 시누이는 표독스러운 표정으로 시어머니와 남편을 노려봤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시어머니가 다가와서 도대체 지금 이게 무슨 말이니? 하고 입을 열었죠. 그리고 시누이는 그 순간 이거 놔! 하나 있는 애미라는 게 민폐만 끼치네! 하며 시어머니의 뺨을 후려갈겨 버렸습니다. 너무 놀란 시어머니는 너 지금 하면서 채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갑자기 어머니는 왜 때려? 그런 시어머니를 대신해 남편이 나서서 소리를 질렀죠. 그러자 시누이도 질세라 악을 쓰기 시작했어요. 더 맞아도 싸!
오빠도 엄마도 미친 거 아니야? 둘 다 돈 없다고 나 몰라라 했던 그 전세금 5천 새언니가 빌려준 거란 말이야. 근데 새언니한테 내 산후조리를 하라고 하면 어떡해? 그게 무슨 말이야? 이 사람이 대체 무슨 돈이 있어서? 언니 지금 엄청 잘 나가는 그림 작가란 말이야. 돈을 못해도 수천을 벌었을 거라고. 앞으로는 더 많이 벌 거고. 언니가 돈 빌려주는 대신 말하지 말라고 해서 그동안 비밀 지켰는데 어떻게 그걸 아무도 눈치를 못 챌 수가 있어? 오빠랑 엄마 때문에 난 지금 애 낳자마자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 급기야 신우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그런 신우이를 내려다보다가 저를 향해 지금 상의가 한 말이 다 진짜야? 하더군요. 저는 보란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응, 아마 내가 당신보다 더 많이 벌걸?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혼해도 난 우리 딸이랑 잘 먹고 잘 살 수 있거든. 하고 말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 둘 다 턱이 나갈 것처럼 입을 떡 벌리는데 어찌나 통쾌하던지요. 한번 마음 먹고 나니 남편과 한시도 같이 있고 싶지 않더라고요. 전 미리 예약해둔 산후조리원에 들어가자마자 남편에게 이혼장을 보냈어요. 그러자 남편은 시어머니와 시누이까지 대동하고 찾아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죠. 여보, 내가 그동안 당신 서운하게 해서 미안해. 제발 이혼만은 다시 생각해줘. 응? 그 옆에 앉은 시어머니도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죠. 그래. 아가, 내가 노망이 났는지 너한테 참 못할 짓 많이 한 거 안다. 그래도 제발 우리 아들만큼은 버리지 말아주렴. 네가 원한다면 분가도 시켜줄 테니까. 응? 제가 그림으로 성공했다는 걸 알자마자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 태도가 바뀌는 게 참 역겹더라고요. 전 바로 조리원에 상주 중인 경호원들을 불러 모조리 다 내쫓아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남편은 끈질기게 저를 찾아왔어요. 여보, 당신 진짜 나 평생 안 보고 살 자신 있어? 난 자신 없어. 당신 없으면 안 된다고. 솔직히 내가 다른 쓰레기 같은 놈들처럼 당신을 때렸어, 바람을 피웠어, 뭘 했어. 나한테 당신밖에 없는 거 잘 알잖아. 내가 앞으로 잘할게. 어머니랑 연 끊으라고 하면 그렇게 할게. 응? 남편이 그렇게 저자세로 나온 건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남편에게 받은 상처가 골물대로 골마버린 탓일까요? 마음이 열리긴커녕 오히려 굳게 닫혀버렸죠. 제가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할 때마다 귀찮다는 표정으로 돌아서던 남편의 얼굴이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주먹을 휘둘러야만 폭력이야? 그동안 당신 어머니한테 괴롭힘 당할 때마다 계속 얘기했잖아. 너무 힘들다고, 죽고 싶다고. 그럴 때마다 당신 한 번이라도 내 편 들어준 적 있어? 하다못해 괜찮냐, 많이 힘들지, 미안하다,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준 적 있냐고. 당신이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으로 공짜로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어머니가 어떻게 하든 찍소리 말고 참아야지. 감히 그걸 나한테 투정을 부려? 그렇게만 대했잖아. 안 그래? 여보, 그건... 당신이 이제 와서 이러는 이유를 내가 모를 것 같아? 내가 계속 당신이 벌어다주는 돈으로만 먹고 사는 전업주부였으면 당신이 이렇게 잘못했다고 매달렸을까? 밥벌어지 주제에 또 힘들다고 유난 떤다고 그렇게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하자고 큰소리 쳤겠지. 내가 그림으로 성공해서 이제 남 부럽지 않게 돈 버니까 이러는 거잖아. 아쉬워져서. 내 말이 틀려? 그런 거 아니야. 넌 어떻게 사람 진심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냐. 그래, 이혼한다 쳐. 그럼 우리 애는 어쩔 건데? 수정이 애비 없는 자식으로 키울 거야? 당신 같은 애비는 없는 게 나아. 당신도, 당신 시가도 이제 꼴도 보기 싫으니까 제발 내 앞에서 사라져줘. 제 뜻이 확고하다는 걸 알자 남편은 곧 본색을 드러냈어요. 그동안 혼자 저를 먹여 살린 게 억울하다면서 제가 그림으로 벌어들인 수입의 절반을 요구하더군요. 무려 억대에 달하는 금액이었죠. 당신이 그렇게 집에서 살림하면서 편하게 그림 그릴 수 있었던 게 누구 덕인데? 내가 죽어라 배달 일해서 번 돈 때문이잖아. 다 돌려줘. 말도 안 되는 요구였죠. 제가 남편 말처럼 집에서 편하게 놀고 먹었나요? 죽어라 살림하고 시어머니가 부르면 달려가서 시키는 대로 뭐든 다 해야 하는 몸종처럼 살았는데요. 다행히 법원에서도 이 점을 참작해 제 편을 들어줬습니다.
경제력이 있는 덕분에 양육권도 무사히 지킬 수 있었죠. 이혼 후 전 남편은 보란듯이 새 여자를 만나 연애를 시작했어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대학생을 꼬셔 혼전 임신으로 재혼까지 성공했죠. 알고 싶지 않아도 전 남편의 지인들이 미주알 고주알 다 전해주더군요. 이혼녀가 돼 어린 딸을 키우며 일까지 해야 하는 제가 가엾다는 듯 말이죠. 아유, 그러게 왜 이혼을 했어? 하다못해 애라도 넘기든가. 이미 상식이는 다른 여자 만나 잘 먹고 잘 사는데 넌 대체 꼴이 이게 뭐니? 저를 걱정하는 듯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물론 어린 딸을 키우며 일러스트 일까지 하는 게 쉽진 않았어요. 새벽까지 울며 보채는 딸을 등에 업고 마감에 쫓겨 그림을 그릴 때면 눈물이 나기도 했죠. 하지만 남편과 시가 수발들며 몸종처럼 살던 때에 비하면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딸이 자라면서 조금씩 몸이 편해지기도 했고요. 새 가정이 생긴 뒤로 남편은 아예 저희 딸에게 관심을 뚝 끊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제가 더 많은 사랑을 주며 키웠죠. 그래도 아빠의 빈자리는 어쩔 수가 없는지 유치원에 들어갈 무렵부턴 엄마, 왜 나는 아빠가 없어? 우리 아빠는 어딨어? 하고 묻기 시작하더군요. 처음엔 대충 둘러댔지만 아이가 좀 더 자란 뒤엔 사실대로 말해줬어요. 수정이도 아빠 있지. 왜, 아빠 보고 싶어? 응. 아빠는 왜 우리랑 같이 안 살아? 다른 친구들은 다 아빠랑 같이 살던데? 엄마랑 아빠도 처음엔 같이 살았지. 서로 너무 사랑해서 예쁜 수정이도 낳고. 근데 살다 보니까 안 맞는 부분들이 생겨서 따로 살기로 했어. 그럼 앞으로도 같이 안 살아? 응. 엄마랑 아빠는 평생 같이 살지 않을 거야. 만나지도 않을 거고. 그치만 수정이는 엄마 딸이기도 하지만 아빠 딸이기도 하니까 아빠가 보고 싶다고 하면 만나게 해줄게. 전 딸이 아빠를 만나게 해달라고 쪼를 줄 알았어요. 하지만 뜻밖의 대답을 하더군요. 아니야. 엄마랑 안 맞으면 나랑도 안 맞을 거야. 엄마가 싫으면 나도 싫어. 나 아빠 없어도 괜찮아. 엄마만 있으면 돼. 그 어린 게 저를 생각해서 그렇게 말하는 게 빤히 보였어요. 너무 어린 나이에 철이 들게 한 것 같아 미안하고 가슴 아팠죠. 그 뒤로 딸은 한 번도 아빠 얘기를 꺼내질 않았어요. 그럴수록 딸에게 아빠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고민하던 저는 이혼한 사람들이 모인 인터넷 동호회에 가입했어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끼리 얘기도 나누고 아픔도 공유하다 보면 마음이 가는 사람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죠. 실제로 제게 관심을 보인 남자분들도 몇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이 준 상처가 너무 큰 탓일까요? 누군가 다가와 호감을 표시해도 쉽게 마음을 열 수가 없더라고요. 전 남편은 다른 여자 만나 잘 먹고 잘 사는데 난 평생 이렇게 아무도 믿지 못한 채 외롭게 살아야 하는 걸까? 억울하면서도 슬펐죠. 그런데 그런 제 마음을 누구보다 잘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던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저와 오래 같이 일한 출판사 담당자님이었죠. 미팅 때문에 한 달에 한두 번 꾸준히 만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처음엔 간단히 커피나 한두 잔 하면서 일 얘기를 했는데 나중엔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마시게 됐죠. 그런데 그렇게 안 지 1년쯤 지났을까요? 그분이 갑자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일적으로 만나는 상대에게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좋아한다고. 혼자 몸으로 열심히 일도 하고 딸도 키우는 씩씩한 모습에 반했다고요. 처음엔 거절하려고 했어요. 그분은 총각인데다 저보다 나이도 2살 어렸거든요. 그런데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하잖아요. 몇 년에 걸쳐 한결같이 제게 마음을 표현해준 덕분에 결국 저도 넘어가고 말았죠. 다행히 딸도 그분을 엄마의 남자친구로 잘 받아들여줬고 말이에요. 지금 저는 새 가정을 꾸려 누구보다 잘 살고 있답니다. 남편은 연애 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제게 다정하고요. 딸과도 친구처럼 잘 지낸답니다. 가끔은 딸이 저보다 남편을 더 편하게 여기는 것 같아서 서운할 정도예요. 또 시부모님도 너무 좋으신 분들이랍니다.
결혼 전 반대했던 게 아직도 마음에 걸리시는지 제게 뭐 하나라도 더 못해줘서 안달이시죠? 얼마 전에도 지나가는 말로 손목이 아프다고 했더니 바로 건초염에 좋다는 파라핀 치료기를 보내셨지 뭐예요. 참 감사하죠? 아, 그리고 인과응보라는 게 있긴 한가 봐요. 제가 결혼하고 한 3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전 남편에게 연락이 미친 듯이 오기 시작했어요.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나한텐 당신밖에 없다. 딸도 보고 싶으니 한번 만나자 하면서요. 알고 보니 또 이혼을 했더군요. 혼전 임신으로 결혼한 그 여자도 시어머니의 모진 시집살이를 견디지 못했던가 봐요. 당신이 너무 그립다면서 제발 다시 합치자고 하는데 얼마나 가소롭던지. 이미 재혼했다고 하니 난리를 치더군요. 당신 그렇게 가벼운 여자였어? 어떻게 그새를 못 참고 다른 남자랑 결혼할 수가 있어? 겨 묻은 개가 뭐 묻은 개에 나무란다고. 당신이 낱말할 처지야? 혼전 임신으로 결혼했던 거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해? 그건 어린 여자애랑 좋다고 결혼했다 이혼하고 이제 와서 아쉬워진 모양인데 웃기지 마. 한 번만 더 연락하면 나도 가만 안 있을 거야. 하지만 전 남편은 도무지 말로 해선 알아듣는 위인이 아니었어요. 끈질긴 연락을 견디다 못해 번호를 바꿔버리자 아예 집까지 찾아오더군요. 결국 남편이 나서서 법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협박을 하자 그제야 꽁지를 내리고 도망갔죠. 시아버지가 판사 일을 오래 하다 은퇴하셨고 도련님도 지금 변호사거든요. 법조계 쪽으로는 인맥이 짱짱한 집안이라는 걸 알자 부들대며 사라지더라고요. 몇 년 뒤 건너 소식을 들어보니 다리를 다쳐 배달 일도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일을 알아볼 생각도 안 하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어서 시어머니가 파출부 일을 해 먹여 살린다고 하더군요. 쌤통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제가 너무 못된 걸까요? 역시 용기를 내서 이혼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남편이나 시가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희망을 잃지 말고 조금씩 자신만의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혼했다고 세상 끝나지 않더라고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